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를 전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탄도미사일이죠.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아주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개전 이후에 한 번에 가장 많은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로 크림반도로 발사를 했는데요. 여러 곳의 크림반도 방공기지와 물류기지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또 같이 이 한국의 한심한 이 외교 작태, 이 한국 정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작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홍해, 이 후티 반군의 이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미 항모전단에 조금 변동이 생겼는데 아주 우려스러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와 아덴만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사실상 종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작전의 핵심 전력들이 대부분 홍해에서 빠져나갔는데 대체 전력 투입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10월 홍해에 배치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을 지난주 지중해로 철수시켰으며 현지 시각 4월 28일 그리스 수다베이에 입항해 휴식에 들어갔다고 미 해군이 현지 시각 4월 28일 밝혔습니다. 아이젠하워 항모는 지난 4월 26일 호위 전력인 이지스 구축함 그레블리와 함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로 진입했는데요. 미 해군은 아이젠하워 항모 승조원들이 156일 만에 땅을 밟게 됐다면서 이들이 5월 1일까지는 입항지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아이젠하워 항모와 그리벨리가 홍해를 빠져나가면서 이제 홍해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미 해군 함정이 필리핀시, 메이슨, 라분 등 3척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함재기를 이용해 방공작전을 수행하던 아이젠하워가 빠지면서 남은 3척의 이지스함들의 방공작전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이젠하워 전단을 해리 S. 트루먼 전단으로 교체할 예정이지만 지난 4월 10일 노포크 해군기지를 출항한 트루먼 전단은 아직 배치 전 훈련인 컴투엑스조차 완료하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동지역 대체 항모 투입은 빨라도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해에 남아있는 필리핀시와 메이슨, 라부는 영국 해군의 45형 방공구축함 다이아몬드와 함께 홍해 전역은 물론 아덴만 일대의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의 위협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항모 이탈 때문에 중동 무역로 안전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네, 번영의 수호자 라고 해서 이 후티가 해상교통로 바벨만뎃 해협과 홍해를 봉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전을 했는데 이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이 주로 담당을 했죠. 그런데 156일 동안이나 작전을 하다 보니까 지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젠하워 전단이 도저히 이제 견디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스케줄 변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홍해를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 홍해에서 나가서 수에즈운하를 통과해서 여기 크레타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이죠. 저기 입항해서 지금 휴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휴식을 하면 되냐라고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이 상태를 보면 휴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와, 저는 이런 사진 처음 봤습니다. 수포내 전투기인데 뭐 이 기수에서부터 뭐 측면 뭐 전부 녹이 잔뜩 쓸어 있어요. 제가 군함이 녹 쓸어 있는 사진은 뭐 정말 많이 봤는데 전투기가 이렇게 녹이 쓸어 있는 건, 이렇게 많이 녹이 쓸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야, 이 전투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뭐 배처럼 뭐 깡깡이질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철판 다 갈아야 되는, 외피를 다 갈아야 되는 상태 같은데 외부가 이러면 내부도 심각하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 지금 이 3척의 미 이지스함과 한 척의 영국 방공함 4척, 즉 합해서 4척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아이젠하워에서 이룩한 이 수포내 전투기들이 초계를 하면서 드론들이 날아가면, 드론은 뭐 시속 한 150km 이거밖에 안 되니까 따라가면서 기관포로 격출하고, 기관포로 격추하면 비용이 많이 안 들죠.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빠른 게 날아가면 이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격추하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전투기들이 다 빠지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군함들이 미사일로 요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이지스함들에 탑재되어 있는 SM-2 미사일, 아니 한 발에 20억, 30억 이러는 SM-2 미사일, 또 멀리 날아간다. 근데 뭐 아무 자산이 없어. 그럼 SM-6 써야 되겠죠? 한 발에 100억. 이야, 이 드론 때리는 거하고 이 엄청나게 비경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빨리 다른 항모 오면 될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다른 항모, 해리스 트루먼하고 교대를 하려고 했는데, 해리스 트루먼 아직도 미 워싱턴, DC 앞에 있는 노폭 해군기지, 이 근처에 아직도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언제 오냐? 아무리 빨리 와도 한 달 넘게 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남쪽, 가자지구 남쪽에 라파 때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항의 축, 이 이란을 따르는 저항의 축 세력들은 라파를 때리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홍해에서 후티는 더욱더 날뛰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항모는 다 빠지고, 우리 한국 무역 또는 이 원유를 실어 나르는 우리 무역선들도 유럽과의 교역을 하기 위해서 이 홍해 굉장히 많이 운항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심층 분석과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영내 안보 협력 회의를 소집했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정부는 중국과 비밀 접촉을 이어가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호주, 필리핀 국방장관을 하와이로 불러 지역 안보 상황과 대중국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이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단결의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하와이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일정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이 사국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위성은 보도자료에서 참가국들은 지역 안보 환경과 공동의 도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사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이 강력한 단결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연구소가 발행하는 USNI 뉴스 역시 사국 국방장관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4개국은 남중국해 연합순찰의 다음 단계를 모색 중이라며, 각국은 협력 증대를 위해 사자회담은 물론 개별 국가 간 양자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주도의 반중 동맹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동맹국인 미국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움직임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는 우리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대중국 디커플링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일명 IPEF의 4월 17일 정식 발효 직전 중국과 비밀리에 접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0일 사이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대표로 한 대표단을 꾸려 비밀리에 중국에 파견했는데요. 이들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접촉을 갖고 해당 일정을 양측 이해관계에 따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5월 개최 역시 이 접촉 직후 나왔는데요. 외교적 수사로는 가치동맹 운운하면서 뒤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진영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 도대체 누가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 한 장의 사진. 제일 위에 이게 필리핀 군함이죠. 우리 한국의 대구급 우리가 수출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호주 안자급.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 무라사메급.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미국의 LCS죠. 이렇게 4개국 함정들이 항진하는 사진을 찍는 등 요새 이 4개국이 연합훈련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합훈련, 남중국해 연합훈련 다음 단계를 모색한다. 그건 뭡니까? 이제
뭔가 군사동맹체, 협의체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발족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이 4명이 모인다라는 건데 이건 또 이미 작년부터 예견이 됐던 이야기예요. 23년 6월 3일 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때 이 4개국이 모여서 이렇게 이미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전초 어떤 그 분위기가 다 진행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지금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때 아니 왜 우리를 빼고 하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하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여기에 중국하고 중간에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심하게 한다. 자, 그러면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한국 기획재정부 차관복급 인사가 대표단을 꾸려서 3월 달에 중국 고위층 카운터 파트너를 만났는데 여기에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논의했냐? 중국 측이 우리에게 두만강 개발 계획 이거 도와달라라고 했답니다. 두만강 개발하면 뭐합니까? 중국의 동북 삼성, 특히 길림성, 흑룡강성 이런 데 있는 물류들이 바로 전력들이 바로 동해로 나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꽉 막혀 있는데 그걸 지금 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도와준다. 그런데 딱히 여기에서 반대가 없으니까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고 여기에 또 의제로 포함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이 정부 내에도 시진핑 방한 여기에 완전히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중국 그러면 아직도 상전으로 떠받드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자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못 듣게 하는 그거 아닌가. 법관 출신인 대통령에게 국제정치는 이런 거예요 하고는 백지에다 색깔 쫙 칠하듯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현혹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시기에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건데요. 아무튼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투표로 써야 되는데 투표는 뭐 이제 지나가 버렸죠. 돈 25만 원이 매표 행위에 그냥 넘어가 버렸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정말 이 안전벨트 꼭 붙잡고 추락하는 그 대한민국호에서 어떻게든 생존할 각자 도생할 이런 거 바라야 되나요? 정말 기가 차는 일 아닌데 이제 다음 뭐가 남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좀 있으면 옵니다.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에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이게 아니고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또 자기 주변에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전부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진 인사를 뽑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힌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예상보다 빨리 우크라이나군에 전달된 모양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크림반도 전역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섞은 대규모 하이브리드 공습이 감행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4월 28일 새벽 크림반도 서부와 북부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 방공부대 진지와 공군기지, 물류창고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4월 28일 새벽 1시경 실시되는데요. 공격 대상은 크림반도 서부 타르칸쿠트곳 끝단의 올레니우카 S-400 방공포대와 크림반도 북부의 아르미안스크 물류기지, 인근의 잔코이 공군기지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탄착 지점을 거의 동일하게 맞춘 대량의 드론과 에이테킴스를 사용했는데요. 러시아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황을 소개하는 친크렘린 밀 블로거 라이바는 이번 공격에 대량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라이바는 이번 공격에 사거리 165km의 에이테킴스 블록 1과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 블록 1A가 모두 사용됐다고 밝히면서 최소 5기의 에이테킴스와 45기의 드론이 러시아군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크림반도에서는 심야 공습으로 인해 주요 시설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미안스크 물류기지 인근의 로즈돌렌스키 정착촌과 잔코이 공군기지 일대에서는 미사일 피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연쇄 폭발음이 다수 청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F-16 전투기 배치를 앞두고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러시아 방공망을 우선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에이테킴스 공격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최대 1281발에 달하는 미군 재고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갈 경우 전선의 러시아군 방공망은 남아나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에이테킴스 블락 1 950발의 이 자탄이 들어있는 블락 1 그리고 블락 1A 이건 이제 그 자탄 숫자를 확 줄이고 사거리를 300km까지 늘린 거 그러면서 또 여기다가 고폭탄 탄두를 넣어서 관통 탄두를 집어넣은 버전 등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비행기에 실어서 우크라이나에 가져다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새벽 이런 식으로 세 군데가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 끝단 여기에 S-400 러시아군의 최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이 여기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를 때렸고 그리고 헤르손 쪽에서 들어오는 크림반도의 통로죠. 아르미안스크 여기를 때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포리자 쪽에서 들어오는 크림반도 입구죠. 잔코이 이 세 군데를 때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때리고 물류기지들을 때리고 이 물류기지들은 이제 여기는 자포리자 쪽으로 가는 물류기지 여기는 헤르손 쪽으로 가는 물류기지 때리고 그럼으로써 지금 전선에 헤르손 전선, 자포리자 전선에 보급되는 이 보급을 일시적으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S-400 방공포대를 때리면서 그 다음은 이 케르치 대교를 때릴 것이다. 왜? 미사일이 날아갈 때 중간 요격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전황을 이렇게 전달받고 홍보를 하고 있는 라이바의 주장에 따르면 뭐 이렇게 미콜라이오와 헤르손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왔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거 5발 요격하고 드론 45발 요격했다라고 하는데 몇 발 맞았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워싱턴 소식통들에 의하면 이 세 군데에서 여기저기서 폭발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폭발 사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S-400 방공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방공 미사일 깨졌기를 바라고 이 방공 미사일이 여기 방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깨지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가 그 뭐 세바스토폴 정도까지가 300km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자포리자 쪽으로 옮겨서 때리면 케르치 대교까지 300km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케르치 대교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 버리는 그런 공격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다음 타겟은 케르치 대교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러시아 본토에서 이런 식으로 해안선을 따라 들어오는 그 철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철로를 향해서도 다량의 공격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군을 보급을 틀어막는 이런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러시아도 반대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쪽에서 들어와서 리비우라고 하는 도시가 거의 물류 거점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키유 또는 전선 쪽으로 물자들이 들어가죠. 여기 리비우 쪽에서 들어오는 이 철길을 계속적으로 폭격을 하고 있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상대의 후속 군수 지원 보급을 끊어버리는 이런 작업에 들어갔는데 과연 에이테킴스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다량 확보하게 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의 전과를 올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5월 이후에 또는 6월에 시작될 러시아군의 대공세를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 하는 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디 좋은 성과 올리길 바라고 여기 어떻게 됐다 라고 아직 러시아군이 밝히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전과가 자세히 나오면 제가 내일 아침 시큐리티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또 신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